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이제 군대가 나설 것이라며 군사 도발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심야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는 등 상황을 점검하며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시내버스 기사 2명이 코로나에 확진돼 3개 노선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수도권의 연쇄적 감염으로 고령층 확진자가 한 달 사이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살 딸을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창녕의 의붓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뒤늦게 죄송하다면서도 여전히 심한 학대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현장을 포함한 역사 전시시설을 공개했습니다. 강제 동원과 차별 대우는 없었다는 주장과 자료를 담고 있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10년의 시작, S20. 당신이 원하던 가장 갤럭시다운 혁신, 갤럭시 S2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엔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군사 행동도 있을 거라고 위협했는데요. 먼저 북한의 공세 내용 살펴보고 이어서 청와대 연결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 나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어젯밤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한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군 총참모부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사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4일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하라며 조건부로 여지를 남겼던 것보다 훨씬 강경해진 태도입니다. 이번 담화문 역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전문을 게재했고 여론몰이도 이어갔습니다. 보나마나 급한 겁이나 넘겨보자고 또 여수를 피우는 것 같은데 이젠 정말 그 남조선 당국자들이 하는 짓거리에 막 신물이 납니다. 담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대남 공세에 김 위원장의 뜻이 반영됐다고 전 주민에게 밝혀 남한과의 대화나 협상 가능성을 스스로 좁힌 셈입니다. 당분간 위기를 상승시키는 카드를 계속 내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지금까지 남북한이 합의했던 부분에서는 위기를. 북한이 연일 냉비난을 퍼붓는 표면적 이유는 대북 전단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북미 관계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전 평창 올림픽 참석으로 남북 관계에 물꼬를 텄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공세에 전면에 나선 만큼 남북 관계 돌파구가 마련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3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대비책을 논의했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심야에 긴급 NSC 회의를 연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과 관련해 정기회의가 아닌 긴급 NSC 회의가 열린 건 작년 9월 이후 처음이고요. 특히 심야의 NSC 회의는 지난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으로 소집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2년여 만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는 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전했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 군사 합의를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공통 입장을 발표했고요. 여기에 국방부가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대목을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의 행간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시사한 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군사합의 파기, 또 무력 도발 같은 조치가 말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내부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북한이 그런 조치를 단행한다면 2년 전의 남북 합의들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의 대응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뾰족한 반전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은 상황인데요.
마침 내일이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이죠. 정부가 내일 오후 공식 기념행사를 준비했지만 분위기를 감안해 규모를 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초 이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낼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할지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내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대북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은 높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남북 관계는 항상 길이 끝났나 싶을 때 새로운 길이 시작됐다며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의 내일 메시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버스 운전기사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일부 노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버스 기사가 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이 확진자는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버스 회사 차고지. 평소라면 버스가 쉼없이 들락거려야 하지만 차고지에는 주차된 차량이 가득합니다. 일부 노선은 아예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 회사의 50대 운전기사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개 노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결과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거 나와야지 이제 운행 재개하는 거죠? 그렇죠. 시작은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였습니다. 리치웨이 확진자가 성남 분당의 방문 판매 업체 NBS 파트너스의 판매원과 접촉했고 이 판매원이 지난 6일 성남 하나님의 교회에서 50대 버스기사 A씨와 함께 예배를 본 겁니다. 이어 해당 기사와 휴게실과 식당 등에서 접촉한 또 다른 동료 기사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뭐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이건 이제 뭐 대면할 수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써서 대면할 수가 있으니까. 확진자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버스기사와 사무실 직원 등 27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7명을 제외한 26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같은 차고지를 이용하는 성남 6번, 350번, 357번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확진된 운전기사 2명이 몰았던 서울 302번, 303번 노선의 경우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평소 운행량의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버스를 이용한 승객 가운데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인천에선 초등학생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이 학생의 동생인 유치원생과 부모도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고령층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효성초등학교. 학교 앞 운동장에 선별진료소가 들어서고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4학년 남학생 A군과 유치원생인 A군의 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230여 명이 집단으로 검사를 받았고 등교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26일까지 원격 수업을 할 거고요. 29일부터 정상 등교를 할 건데 이거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A군의 부모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A군의 엄마의 경우 자가격리 중인 6일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선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 전에 음식점과 오피스텔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고 길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새로 추가된 확진자 34명 중 30명이 수도권 확진자입니다. 수도권 내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도 종전 7.4%에서 9.2%로 늘어났고 특히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 확진자가 한 달 만에 13명에서 134명으로 10배나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인천시도 도서관, 공연장 등 실내 문화시설을 계속 열지 않기로 했고 경기도 역시 물류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요즘 밖에 나갈 땐 마스크부터 챙기게 되죠. 공적 마스크가 공급되면서 마스크 걱정은 안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스크가 넉넉해져서 다음 달부터는 공적 마스크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 마스크 판매대엔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제외하고도 넉넉한 수량입니다. 날씨 때문에 공적 마스크 덜 찾으시고 지금은 덴탈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또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전에 비해서 한 50%, 60% 정도만 주문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발생했던 마스크 대란 우려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출고량의 60%를 KF94와 KF80으로 채워야 하는 현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더운 날씨에 착용할 수 있는 침방울 차단용 KF-AD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공적 마스크의 공급량이 줄면 민간 시장에 풀리는 마스크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다소 내려갈 걸로 전망됐습니다.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또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3매에서 10매로 확대하고 수출 물량도 10%에서 30%까지 늘린 뒤 다음 달부터 공적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비상 상황에 대비해 2주간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예비 물량을 미리 비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9살 여자 어린이를 학대한 사건, 너무나 화나는 소식이었죠. 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마음이 아팠는데요. 의붓 아버지가 어제 경찰서에 나와서도 아무 사과가 없어서 더 화나더라고요. 네, 결국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경찰서로 연행되던 순간 계부는 어떤 사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우리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잠깐 안 느끼시나요? 하지만 9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계부는 정말 죄송하다면서 뒤늦게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지난 4일 조사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9살 어부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에 대해선 계부는 일부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계부에 대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쇠사슬, 프라이팬 등의 도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특수상해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함께 학대한 혐의를 받는 27살 친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정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대 2주 동안 행정 입원이 가능하다면서 이 기간에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이 나오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29일 4층 높이의 가파른 지붕을 타고 탈출한 9살 딸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창인데요. 이 사건 직후 애틀랜타 경찰서장이 사임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시위는 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한 패스트푸드 식당 앞입니다. 한 흑인 남성이 경찰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잠시 뒤 남성은 테이저건을 빼앗아 달아나고 뒤쫓던 경찰이 총을 겨누자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경찰의 총격에 쓰러진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한 대가 식당 통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차 안에 잠들어 있던 27살 흑인 남성 브룩스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에 걸린 브룩스가 경찰관을 향해 테이저건을 겨눠 총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He points the taser at the Atlanta officer. At that point, the Atlanta officer reaches down and retrieves his weapon
from his holster and discharges it. 하지만 시민들은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If he's pointing a taser at a police officer, they have the bulletproof vest. A taser's not going to hurt them if he shoot it in their chest. 사건이 벌어진 식당 건물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위대 중 누군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시위대는 고속도로 교차로에 집결해 경찰과 밤새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서장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브룩스에게 총을 쏜 경찰관을 해고하는 등 즉각 수습에 나섰지만 당장 분노를 잠재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제2의 플로이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의 총기 사용 제한 등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었는데요. 그 시설이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오늘 미리 언론의 내부를 공개했는데 한국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일본 정부 총무성 별관 1층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입니다. 전시관에 들어가자 좌측에 65인치 대형 패널 7장을 연결한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엔 하시마, 즉 군함도 관련 영상이 반복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산업혁명이라는 메이지 유신의 대표적 시설로 소개하고 있을 뿐 수백 명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강제징용과 노역은 없었다는 군함도主民 36명의 사진과 증언을 모아놨습니다. 端まではもうひどめに遭うたねっていうような話なんか全然聞いてないです。もう周囲の方たちもみんな言いそうでね。 또 타이완인 징용 노동자의 월급 봉투 사진도 공개하며 징용자에게도 급여 차별은 없었다는 억지 주장까지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시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지난 3월 31일 개관했지만 코로나19로 공개를 미루다 내일부터 하루 15명씩 예약제로 일반인 관람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일찍 내외신의 시설을 공개했는데 10명 가까운 직원들이 기자들을 둘러싸고 일방적인 설명을 했을 뿐 내부 촬영도 시설물 조작도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공식 석상에서 했던 약속까지 어겨가며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함에 따라 또다시 한일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2달 가까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베이징에서 사흘 새 4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내에 있는 대형 농수산물 시장이 집단 감염의 근원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폐쇄된 베이징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6명 가운데 27명이 이곳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9명도 이 시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불특정 다수 시민과 접촉이 많은 공항버스 운전기사와 대형 음식점 종업원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우한 수산물시장에서 감염자가 발생해 점차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北京已进入非常时期我们要时刻紧绷疫情防控这根弦。 신파디 시장에서 수입 연어를 절단할 때 쓰는 도마에서 코로나균이 검출되면서 시내 마트에서 연어 판매가 금지됐고 신파디 시장에서 나온 농산물은 대량 폐기 처분됐습니다. 주변 주택단지 11곳이 봉쇄되고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 1만 명에 대한 대대적인 진단검사도 시작됐습니다. 중국 전역에선 최근 2주간, 길게는 한 달까지 신파디 시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전 방역 완화 조치가 내려졌던 베이징은 아파트 단지 체온 측정, 출입증 검사 조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식당에서 회식 금지 조치와 함께 아직 개학을 하지 않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개학은 미뤄졌습니다. 허베이, 헤이룽장성 등 이미 중국 내 10개에 가까운 지역에선 베이징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여야는 오늘까지 국회원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이제 행동할 때라고 선언했고 야당은 차라리 밟고 가라며 맞섰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행동에 돌입할 때라며 통합당을 압박했습니다. 통합당이 원구성 합의안을 거부한 채 발목 잡기만 하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습니다. 국민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결단을 할 때입니다. 통합당은 합의안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의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을 뿐 법사위원장직 양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드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일관된 자세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협상하고 양보하라며 사흘의 시간을 더 줬지만 이처럼 여야는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고 했고 야당은 법사위가 아니면 다 소용없다는 데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합당을 제외한 정당들만 참여한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8개 상임위 전체를 표결하는 것은 민주당 역시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법사위와 예결위, 기재위 등 3차 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부터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대화 방침을 밝히면서 합의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유튜브의 가짜뉴스, 차별, 혐오 영상에 국내 대기업들이 광고를 붙여 사실상 돈줄이 되어주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또 벤처 투자의 귀재, 권성문 전 KTB 회장이 세운 북한강 수상 레저타운이 불법으로 얼룩지고 회사 대표들이 줄줄이 전과자로 전락한 현장을 추적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천신만고 끝에 18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9회 말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최다 연패 신기록의 불명예를 피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양팀이 6대6으로 맞선 9회 말 2사 2-3루. 노태영의 타구가 외야로 빠지는 순간 한화 선수 모두가 그라운드로 달려나왔습니다. 지긋지긋한 18연패를 마감하는 끝내기 안타.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았고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도 한 듯 기뻐했습니다. 경기장에는 없지만 듣고 있을 이글스의 팬 여러분, 연패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승부도 극적이었습니다. 어제 비로 서스펜디드 경기가 선언되면서 3대4로 뒤진 채 3회 말부터 재개된 경기. 7회 정은원의 적시타로 6대5 역전에 성공한 한화는 곧바로 정우람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9회까지만 승부가 진행되는 탓에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무명 노태영이 극적인 한 방으로 팀을 구해냈습니다. 팀의 일원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패를 오늘 끊었으니까 앞으로 정말 신바람 나는 한화 이글스 야구단을 이끌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멀리 보문산에서 깃발을 흔들며 연패 탈출을 염원한 팬들도 벅찬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18연패라는 게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요. 젊은 선수가 이렇게 끝내기를 쳤으니까 그게 더 반갑고 못해요. 일단 최다 연패 신기록에 5명은 피했습니다. 이제 얼마만큼의 반등과 체질 개선을 보여줄지 한화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최근 나란히 헤어스타일을 바꾼 메시와 호날두. 호날두는 별로였는데 메시는 어땠을까요?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어제 이 장면 기억하시죠? 헤어스타일 바꾸고 나와서 페널티킥 실축으로 체면국이었던 호날두. 자, 오늘은 메시가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깎고 단정해졌죠? 5년 전 챔스 우승 당시 스타일이라는데 기량까지 그대로입니다. 전반에 머리로 가볍게 도움 1개 기록했고요. 이제 몸 풀렸어요. 후반에는 논스톱으로 기가 막힌 패스까지 넣어줍니다. 이러면 바로 찬스인데요. 팀의 3번째 골까지 만들어냅니다.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인데 네, 느낌 아니까 골도 하나 가볼게요. 종료 직전 리그 20호골까지 라리가 최초로 12시즌 연속 20골을 기록하는 메시입니다. 나란히 스타일을 바꿨는데 호날두와는 좀 다르네요.
자, 이번엔 분데스리가입니다. 0대0으로 끝나는가 싶던 경기, 도르트문트의 괴물신이 홀란드가 뒤셀도르프 골문에 결정타를 꽂아 넣습니다. 극적인 1대0 승리. 감독님은 너무 좋아서 아이고 다리에 쥐까진 않네요. 그만큼 승리의 짜릿함이 컸다는 얘기겠죠. 지금까지 톡플레이였습니다. KLPGA SOL 챔피언십이 기상 악화로 대회 도중 종료됐습니다. 재개를 기다리던 선수들은 뭐라고 했었을까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새 남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이 물러가고 동쪽 지방에 다시 더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강릉과 양양, 경북 경산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강릉은 오늘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강릉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그나마 서쪽 지방은 바람이 이따금씩 불어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갔다 주 중반쯤 다시 북상을 하면서 수요일부터 제주도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8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서쪽 지방의 더위가 다시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령층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